네, 제 159회 엑시스텝 수업 프로그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엑시스텝 재정투자분석본부장 류영수입니다. 엑시스텝에서는 과학기술 정책과 R&D 이슈에 대해서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 현황과 미래 전략입니다. 발제 이후에는 시장 주도권 강화 측면에서 이슈들과 지원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손병호 부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엑시스텝 부원장 손병호입니다. 오늘 저희 정병서 원장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셔야 되는데 급한 일정이 생기셔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제가 디스플레이인데 사실 디스플레이는 저희 우리나라가 20년 전부터 세계 시장 1등을 계속 유지해왔던 그런 중요한 분야고,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이 급속히 추격을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미국 중심의 공급망 어떤 변화 압박도 상당히 받고 있는 그런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도 최근에 이제 12대 국가 전략길 중에 하나로 디스플레이 분야를 선정해서 거기에 프리폼, 그 다음에 무기 발광, 디스플레이 소부장 3개의 중점 기술을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디스플레이 시장이 여러 가지 AR, VR과 몰입형 기술의 융합이라든지 반도체와 융합이라든지 상당히 기술 시장이 급격하게 상황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 기술을 선정했더라도 상당히 우리가 민간과 협업을 해서 어떤 효과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한 그런 분야라고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 현황과 미래 전략이라는 이 수요 포럼이 이런 면에서 상당히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좋은 발제와 토론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발제를 맡아주신 가천대학교 문국철 교수님, 그 다음에 우리 패널 토론으로 참석해 주신 APS의 김치우 부회장님,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의 송장근 교수님, 또 국가나노기술센터의 문희성 센터장님, 디스플레이 산업협회의 백이선 전문위원님께 특별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과 또 온라인을 통해서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포럼을 준비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제 발표는 가천대학교 문국철 교수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은 현재 주 NG원의 기술 고문으로 계시고요.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디스플레이 책임연구원, LG전자 부장을 지내신 바 있습니다.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방금 소개받은 가천대학교 문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러분들께 먼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의 현황과 미래에 대한 얘기고요. 주요한 내용은 지금 저희 디스플레이 산업이 현재 위치까지 오게 된 간단한 역사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에서 인사 말씀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상당히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이 도전의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늘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래에 대한 준비를 착실히 했었고 그 패러다임의 전환에 잘 능동적으로 대처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구현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좀 구체적인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리고 학계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업계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한 걸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스플레이란 무엇이냐? 뭐 이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흔히들 아주 간과할 수 있는데 이 용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저희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일본, 한국들은 이 업계, 이 디바이스, 이 산업을 디스플레이 산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중국은 이걸 광전자 산업, 옵토 일렉트로닉스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표현 방법이 좀 다른데요. 디스플레이라는 걸 이제 아시는 것처럼 뭔가 디스플레이라는 건 이제 전시, 보여준다 이런 개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아웃풋 대표적인 이제 아웃풋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웃풋 디바이스 너무 많죠. 지금까지 보여주는 뭐 판화라든지 뭐 문서 형태도 존재했지만 결과적으로 디지털과 전자산업이 접목되면서 가장 이제 보편적이고 그다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감각적인 여러 가지 오감이라고 얘기하는 영역 중에서 가장 큰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각을 중심으로 하는 디바이스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디스플레이라는 거는 형태가 변할 뿐이지 계속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앞으로도 필요한 영역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한국 디스플레이는 언제 시작됐고 또 어떻게 변화해 왔나를 간단히 보면 뭐 저희는 상당히 늦게 출발을 했었죠. 그래서 CRT의 이제 마지막 그 브라운관 칼라 TV이던 시절에 저희가 참전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아시는 것처럼 CRT를 가장 마지막까지 생산했던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드디어 이제 마나우스 공장하고 다 문 닫고 이제 삼성과 LG가 본격적으로 완전 철수를 결정한 게 불과 제가 기억하기로는 4, 5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CRT의 중후반기에 참전해서 마지막까지 CRT를 공급한 유일한 회사였고요. PDP도 저희가 이제 중후반기에 참전을 했었는데 이거는 좀 일찍 접었습니다. 대신에 LCD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흥기를 맞이했던 분야이기도 하고요. 또 LCD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한 건 기술적인 측면도 존재했었지만 저희가 이제 물량이라든지 투자를 통해서 기반을 구축했었던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OLED라는 건 저희가 생태계 자체를 구축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할 정도로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지금까지 진행이 돼 왔었고요. 그다음에 메인스트림을 이제 그런데 이런 큰 패러다임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 지금 와서는 이제 자유로운 폼팩터. 그래서 비정형, 무정형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디스플레이라는 건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어필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폼팩터에 대한 변화였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디스플레이 산업의 범주가 어디까지냐라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보셨을 때 디스플레이 산업하면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를 떠올리고요. 조금 더 확장된다면 LG전자나 삼성전자에 있는 TV 사업부 정도를 저희가 크게 이제 보통 디스플레이 산업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논은 그게 맞는데요. 실제로 보면 소부장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거지만 장비 회사나 재료 회사나 혹은 부품 회사 이 전체가 디스플레이 산업의 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실제로 디스플레이 산업협회의 가입사를 보면 소부장 업체가 많고요. 거기에 서비스 업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티켓을 공급하는 실바코라든지 이런 업체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모듈이라든지 이런 이제 EMS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총 이 밸류 체인 전체에 있는 모든 업계 관련된 상황이 전부 디스플레이 산업의 한 범위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이제 저희가 좀 봐야 될 거고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의 규모라든지 이런 걸 논하는 거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뭐 세계 1위고 압도적인 걸 차지하고 있죠. 범위를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실제 시장에서의 지배력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그 측면 외에 저희가 이제 장비 산업이라든지 이런 재료 부품 쪽을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장비 산업 같은 경우도 반도체와 더불어서 디스플레이는 국산화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업적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해놓은 부분들이 이제 국내 업체들이고요. LCD 쪽이든 OLED 쪽이든 저희가 탑티어에 있는 업체들이 전부 국내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노광기만 유독 이제 일본 업체에
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광기는 아시겠지만 광학기술 기반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시장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 대비 이제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구매가 좀 더 저희한테 산업적으로 맞는다. 그래서 저희가 전략적 선택을 그렇게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공 장비, 그리고 뭐 웨트 스테이션 이런 등등의 모든 장비들은 한국이 가지고 있고요. 특히 여기 패널로 보신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ELA 장비의 90% 이상의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업을 주도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재하고 부품 쪽을 보면 조금 이제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제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부품은 저희가 역시 압도적으로 앞섭니다. 뭐 LED라든지 아니면 MLCC라든지 아니면 드라이브 IC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게 반도체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의 경쟁력이 고스란히 부품 산업에도 연계가 돼서 비교적 기술 위에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재료, 뭐 이거는 재료라는 걸 결국은 굉장히 오랜 시간 기술 노하우가 축적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노하우성 기술이다. 그 다음에 IP로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특히 이제 독일하고 일본 업체들이죠. 독일, 일본 업체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굉장히 오래된 그 화학이라든지 재료 기반의 기술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교적 열세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부장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거의 그 시장을 50% 이상 리딩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약간 좀 보면 킬체인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어플리케이션 쪽에서는 일부 열세인데 저희가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국제 협력을 통해서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한국의 역할이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역할을 담당하던 곳은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유수한 글로벌 컴퍼니들이 R&D 기지 내지는 생산기지, 아시아 쪽의 생산기지를 주로 일본에 구축을 해서 움직였었는데 최근에는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펩 장비, 뭐 대표적인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가 아시아에 가장 많은 고용 인력을 가지고 있는 거는 뭐 중국도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외하고요. R&D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거의 국내 기업에 못지않은 정도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고요. 소재 입장에서 보면 뭐 듀퐁이나 3M 모두 한국의 R&D 기지하고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의 경우는 이제 합작을 통해서 이제 토착 기업화된 이제 케이스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코닝이죠. 코닝이 한국 회사인지 미국 회사인지 뭐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한국에서의 매출액도 크고 기여도도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동우 같은 경우도 이제 스미토모가 합작사인데 거의 이제 독립적으로 한국에서 기업 활동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반대의 케이스도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M&A를 통해서 기술을 획득한 경우도 있습니다. 뭐 독일에 있는 노발라이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OLED라는 그리고 디스플레이라는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필요했던 부분은 어떤 경우에는 뭐 직접 개발을 하고 어떤 경우는 합작을 유도하고 어떤 경우는 M&A를 통해서 이제 토착화하고 저희 내재화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 전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밸류체인 전체를 이제 수치적으로 좀 보면 말씀드린 대로 매출액 기준으로는 이게 이제 유관 매출액 전체입니다. 그래서 한 170조 정도 되는 걸로 이제 파악을 합니다. 이거는 소재, 부품, 그다음 수출 모두 포함한 내용이고요. 여기에는 삼성전자 세트 사업부, 모바일 사업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관련된 연간 매출로 봤을 때는 170조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에 종사하는 업종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이제 당연히 LG 디스플레이가 전체적으로는 맞는데 국내 고용만 합쳤을 경우에는 한 10만 명 정도 되는데 이건 숫자가 점점 떨어집니다. 이유는 이제 해외로 공장이 이제 많이 이전되기 때문에 국내는 R&D 기준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업체 수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참여한 업체 수는 늘어나는데 이제 그렇게 바뀌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단순 조립은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동남아 쪽으로 이전했고 중국으로도 많이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어쨌든 아직도 국내에서 양질의 일자리 10만 명을 공급하는 굉장히 큰 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이제 패널 업체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2021년, 22년 통계도 비슷한데요. 판매량 기준으로는 중국에 추월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LCD에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작년부터 감산을 시작했고 SDC는 이제 완전 철수를 한 상태이고 LG 디스플레이가 작년 말부터 감산을 시작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판매량 기준으로는 중국이 1위입니다. 그리고 근데 그에 반해서 저희가 이제 그 매출액 기준, 고부 가치, OLED를 중심으로 한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1등이고요. 이건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좀 위협적인 요소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중국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바일 올레드 경우에는 SDC의 점유율이 원래는 98%였는데 최근 근접 통계에는 70% 선까지 떨어져 있고요. 이 부분을 LG 디스플레이도 물론 올라오셨지만 결국 이제 중국에 있는 업체들이 이 부분을 채웠다는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2023년도는 BOE 비중이 증가하면서 조금 더 밀려날 것 같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시장도 같이 늘어났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판매하는 판매량이나 매출액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시장이 증가했는데 증가한 부분이 중국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파이가 커진 거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LCD 상황은 조금 비관적입니다. 이제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약간 일시적으로 상승한 요인이 있긴 했었는데 이제 픽앤밸리 효과, 그러니까 피크가 지나고 나면 이제 밸리가 나오니까 지금은 이제 가수요가 진정이 된 상태에서 앞으로 더욱 향후에는 공급 과잉이 지속될 것 같고요. 공급 과잉이 한 번도 이제 역전될 가능성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중국의 코로나 때도 공장을 2개나 더 졌습니다. LCD 공장. 그 바람 여파 때문에 가수요 플러스 추가된 공급망까지 하게 되면 LCD는 계속 가파르게 가격 하락이 계속될 것 같고요. 재고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간단하게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해서 현황을 봤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상황 자체도 약간 해피하진 않은데 이거보다 더 많은 챌린지가 있다는 부분이 저희한테 좀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대외적인 구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것처럼 이건 뭐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고 전체적으로 경제학자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소비 위축이 됐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코로나 때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필요 이상의 픽앤밸리 효과, 그러니까 가수요 때문에 공급된 양이 이제는 이제 뭐 1년치, 2년치 미리 샀으니까 더 이상 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이제 공급망 전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부품이라든지 소재 원자재 가격의 상승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시장 수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수요는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셧다운을 풀어서 시작이 되긴 했지만 뭐 작년에까지 중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 규모가 재작년 대비해 40% 이상 감소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 올레드가 이제 드디어 애플의 전 제품에 이제 채용이 되면서 더 이상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한테는 좀 악영향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스마트폰의 역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4억 개까지 올라갔었는데 13억 개 초반으로 빠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TV 입장에서도 보면 원래 3억 대 전후로 시장을 예측하는데 2억 8천만 대 정도까지 퇴보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흔히 하시는 말씀들인데 TV를 사거나 모바일 폰을 살 때 재작년 거랑 올해 거랑 뭐가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신기술 혹은 신제품에 대한 강한 니즈가 있다. 그 얘기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존 기술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술을 평가할 때 보면 연속적인 기술이냐 불연속적인 기술이냐를 논하는데 불연속 기술이 아직 확실한 게 이제 등장하지 않았죠. 최근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게 이제 AR, VR,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이제 불연속 기술이 등장하는데 그 전까지는 연속 기술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 그게 가격에서 보면 하락 요인이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입장에서 보면 이제 첫 번째 저희가 이제 메인스트림을 하고 있는 모바일 쪽에 보면 이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폰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이폰에 처음에 진입할 때는 굉장히 저희한테 희망적이었습니다. 이유는 전부 LCD를 채용하고 있었고요. 그 LCD를 채용하던 게 OLED로 바뀌면서 2억 2천만 대의 새로운 시장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ASP가 80불이 넘는 고부가가치의 디스플레이를 2억 대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시장이 생겼고요. 그때 처음에 진입했던 초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초기에는 이제 100% 1억 2천만 대 정도 공급을 했고 그 다음에는 LG 디스플레이가 참전하면서 시장이 1억 6천만 대까지 커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마지막 그 하이 모델까지 전부 SE까지 전부 올레드로 변환된 지금 전체 시장을 2억 2천만 대에서 2억 4천만 대까지 정도 보는데 문제는 BOE가 좋아서 저가 시장을 메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애플이 더 팔 수 있느냐? 그리고 또 갤럭시 마찬가지 모델은 갤럭시도 있습니다. 갤럭시가 더 이상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느냐? 특히 이 OLED가 채용되는 고가 제품 라인업에서 이걸 더 이상 확대할 수 있는가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모바일 OLED 입장에서는 시장이 포화된 거고
시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가 시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고부가치에 대한 전략을 포기하고 중저가에서 LCD랑 경쟁하는 게 과연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의 토론거리라고 저희가 이제 그 전략적인 포인트 또 저희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의사결정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차이나 리스크죠. 차이나 리스크 때문에 저희가 이제 LCD를 포기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차이나 리스크라고 생각하는데 2022년까지 중국의 플렉시블 올레드 총 생산 캐파는 삼성 전체의 생산 캐파에 육박합니다. 물론 출하량은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중국이 아직도 기술력, 가동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하량이 이렇진 않은데 생산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1년에 쏟아내는 OLED만큼을 출하할 수 있습니다. LCD의 공급 능력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기간 중에도 생산 능력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악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캐파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 어느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공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저가로 출혈 경쟁으로 밀어내게 되면 가격 경쟁력 입장에서 저희가 이제 중국보다는 이제 원가 구조가 좀 높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버틸 수 있는가, 원가 경쟁, 단순히 코스트만 가지고 따진다면 버틸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차이나 리스크가 가장 큰 영역 중에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이 부분을 이제 디파인하고 가야 되는가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디스플레이 산업 전체의 여러 가지 숙제 중에 가장 큰 부분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저희는 중국을 바라보는 눈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경쟁자로서의 입장이 존재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 소부장 업체 대부분이 중국을 고객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경쟁자로 볼 거냐, 시장으로 볼 거냐에 대한 얘기는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적이다, 막연하게 시장이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어떤 트랙에서는 경쟁, 어떤 트랙에서는 이거를 소비재로 봐야 된다라는 건데 미국이 이 부분에서는 합리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눠서 대응하는 전략이라든지 이걸 좀 세분화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이 이제 패권 경쟁을 하면서 중국과의 관계 정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스플레이가 아직 그 연장선상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는 건지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 당연히 미국은 이제 거기에 대해 합당한 제재를 하려고 할 거고요. 또 하나의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의 디스플레이 산업이 망가지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 반대급부도 있지만 저희가 공장을 더 늘릴 가능성은 없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판매할 수 있는 소비자의 시장이 줄어든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지금 당장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속도 느리지만 디스플레이 산업은 성장합니다. 그래서 중장기 예측을 보면 아주 천천히긴 하지만 성장합니다. 그리고 성장의 대부분은 OLED 중심으로 성장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 중에 이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이 아직 확실히 이제 잡히진 않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이 추가되면 사항을 더 다르게 그보다 좀 더 급속히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를 두 단원에 걸쳐서 길진 않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제 시장이 포화된다면 우리가 어떤 전략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히스토리컬한 부분, 그다음 벤치마킹 다 모든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가장 먼저는 가격 경쟁력을 갖추려고 합니다. 동일한 시장에서.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하고 일본하고 대만의 경쟁이면 이게 말이 됩니다. 그런데 차이나 리스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자본주의적 그 회계 상태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재무 구조를 가진 업체하고 싸운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장 이제 어려운 경쟁 방법이 가격 경쟁력을 통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는 차별화된 제품이다. 차별화된 제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술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연장선상에 있는 기술을 가지고 좀 더 새로운 아이디어로 다양한 제품을 내세우는 건데 그게 이제 폼팩터를 바꾼 폴더블이라든지 플렉서블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제품으로 차별화해서 나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파급 효과가 큰 거는 아예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애플이
얼마 전에 했던 비전 프로 같은 그런 형태의 아주 획기적인 제품을 새롭게 만들어서 이 부분을 새롭게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OLED의 성공은 어떻게 보면 존재하지 않는 생태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2009년도 사업이 태동하던 당시에 삼성 디스플레이, 제가 삼성 디스플레이 출신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삼성그룹 전체는 전사적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40개가 넘는 해당 에코시스템 중에서 킬러가 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집중적으로 매입도 하고 개발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M&A도 하고 그렇게 해서 움직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게 저희한테 좋은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 기업이 담당하는 것보다는 국가 전략 차원에서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필요한 산업 요소군들, 특히 요즘 나오고 있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이 부분에서 이걸 한 번 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디스플레이가 지금까지 발전한다 했는데 왜 발전하느냐? 이건 너무 당연한 게 정보의 양이 지속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정보 형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웨어러블 이게 왜 나왔느냐고 생각하면 결국은 뭐 정보통신 혁명과 연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흔한 얘기로 이제 요즘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TV를 사지 않는다. 대신에 100만 원짜리, 150만 원짜리 모니터를 사겠다. 저희 집 애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TV를 왜 사는지 모르겠다. 저는 300만 원짜리 모니터 사주세요. 그 얘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 모니터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300만 원짜리 모니터는 저희 아이에게는 비전 프로를 얘기하는 거. 사달라. 이제 그렇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면 내가 보는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정보의 표현 방법도 달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정보는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이유는 뭐 아시는 것처럼 유튜브라는 게 그 일반적인 그 컨슈머들한테 일반적인 소비자들을 이게 내가 정보의 소비자가 아니라 정보의 생산자로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루에 쏟아지는 정보량은 어마어마하고요. 이걸 표현하는 방법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디스플레이가 개인용 디스플레이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가능성은 없고요. 그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가족들이 모두 쉐어하는 타입이 아니라 개인 위주의 형태로 바뀌게 된다는 것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디스플레이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다음 필연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이걸 부정할 수는 없는데 이걸 미리 예측하고 어떻게 방향을 근접해서 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이제 당장 봤을 때 몇 가지 이제 시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연속기술 입장에서 보면 이제 IT용 OLED입니다. 이거는 IT가 지금까지 OLED가 근접하기 어려웠는데 이제 이 부분을 진출을 하죠. 그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제품에 가깝습니다. 기존에 있던 기술들을 연장선상으로 끌고 가서 시장을 좀 더 확대하는 케이스인데 이거는 이미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중국과의 격차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되게 쉽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영역은 B2B하고 B2C로 나뉩니다. 그래서 B2B 영역과 B2C 영역이 있는데 B2C 영역에서 하는 거는 주로 고가 제품입니다. 뭐 그 영역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그닥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000불 이상 그리고 주도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애플의 맥북이라든지 뭐 삼성의 LG 그램 뭐 이런 고가가치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업체가 들어와서 진입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초기 시장은 굳건하게 이걸 지키면서 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속적으로 이 개인용 노트북 시장이 늘어났고요. 약 3천만 대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뭐 8.6세대 8.7세대 OLED 공장이 필요하지 않냐는 논쟁도 여기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왜 필요하냐라고 얘기하면 이제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까지 진입을 못했던 이유는 OLED가 과연 필요하냐라는 측면이었는데 필요하다는 쪽의 의견이 가장 지배적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저소비 전력, 그러니까 에코와 관련된 쪽입니다. 그래서 OLED가 에코와 관련됐다 그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최근에 애플 쪽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윈도우 진영, 인텔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쪽도 그렇고 블랙 UI를 적극적으로 채용을 하면서 화이트 베이스에 있는 백그라운드에서 블랙 백그라운드가 되면서 OLED의 효용성이 굉장히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증가될 가능성이 실제로 높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OLED TV를 지금은 이제 한 업체만 주도적으로 했는데 이제 올해부터 이제 양산이 시작되는 삼성, 그 다음에 LG 이 두 회사를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보면 장비 기술이라든지 뭐 기본적인 원천은 비슷하다. 단지 뭐냐면 재료라든지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 이 얘기는 표준화가 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표준화가 멀지 않았다는 뜻은 추가적인 참전을 하게 되는 업체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이거는 세트 업체나 아니면 패널 업체보다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 새로운 장비나
소재를 팔 수 있는 뭐 결국 이제 거기에 새로 투자를 하게 되는 업체가 중국 업체이긴 하겠지만 적절한 기술 보호하고 그다음에 경쟁력을 갖추는 상태에서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또 하나는 IT를 말씀드린 대로 TV가 아니라 이제 조금 더 고부가 가치가 있는 개인용 쪽으로 이제 전환하는 것도 새로운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이 이유는 이게 이제 불연속 기술의 대표적입니다. 불연속 기술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얘가 기존에 있는 디스플레이의 기술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술적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반도체하고 광학 기술이 머지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광학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만 반도체는 저희가 누구보다도 잘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저희한테는 기대가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좌측에 있는 것과 우측에 있는 것은 세트 기준과 이제 금액 기준으로 본 건데요. 그러니까 그 컨텐츠 기준으로 본 건데, 조금 이제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세트도 세트인데, 이건 커머셜 쪽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이 최고초로 내놓은 건 이제 커스터머, 진짜 이제 엔드 커스터머들이 활용하는 쪽이고요. 이쪽 말고 이제 시스루 형태의 이제 글라스, 완전한 시스루 형태의 글라스의 경우는 커머셜, 웨어러블 기기와 연동된 커머셜이 더 강하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글라스를 끼고 이동하게 되면 이미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위치 기반 서비스하고 접목을 해서 어느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면 할인 정보를 준다든지 아니면 이쪽 뭐 흔히 얘기하는 맛집 정보를 준다든지 이건 전부 다 광고 수익과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크게 보면 몇 가지 이제 인사이트들이 존재하는데 이걸 하드웨어 산업으로만 볼 건 아니다. 컨텐츠가 기반이 되고 거기 어떤 서비스를 할 건가를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애플이 이 부분에 참전했다는 건 그만큼 가능성을 이 시장을 높게 보고 있는 거고요. 새로운 에코시스템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켓도 그렇고 에코시스템도 그렇고 연속적인 기술이 아닙니다. 불연속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이거는 새로운 형태의 기술 기반을 전부 다 만들어서 진입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는 얘는 디스플레이도 디스플레이지만 결국은 반도체하고 옵틱의 기술 기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서 간다면 결코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유일하게 이걸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는 소니인데요. 그리고는 중국 업체입니다. 근데 소니와 중국 업체는 기술 격차가 크고요. 그다음에 소니의 기술은 저희가 하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과거에 OLED처럼 처음에 NEC나 코닥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 양산에 성공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소니가 추구하는 첫 번째의 소니의 시장에 대한 실험 결과를 보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수립한다면 얼마든지 저희가 다시 이 분야에서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뭘 조금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가 좀 정책적으로 필요하냐라는 걸 개인적으로 좀 생각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저희가 이제 LCD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LCD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기반 산업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요. 특히 우리나라 세트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걸 완전히 포기하게 되면 당연히 중국 업체들은 담합해서 가격 올립니다. 이건 100%이고요. 실제로 많이 그런 경우 선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LCD는 아직까지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만 사용되는 건 아니고 기관 물자들에 사용이 됩니다. 군수용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교육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전략 물자이고 안보 물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00% 외부에서 조달하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특히 한 지역에서만 공급받는 건 굉장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련 산업, LCD에 지금까지 관련되어 있는 많은 산업들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손실이기 때문에 이 업체들한테 시간을 주고 엑시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었던 거는 뭐냐면 이거 엑시트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엑시트를 나이스하게 하는 방법을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공공발주 물량을 국가 단위로 연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일정 물량을 일정 스펙을 정해서 사준다는 게 공동발주, 전략발주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것들로 당분간 유지를 하면서 천천히 엑시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장비 산업이라든지 부품 산업에 대해서 좀 저희가 이게 잘 갔건 맞았는데 와서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대기업을 주도로 해서 이걸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싸움이 납니다. 어떤 싸움이 벌어지냐면 삼성 디스플레이의 장비를 팔았는데 이거를 중국 업체에 팔면 기술 유출이냐, 아니면 영업제 아니냐, 이거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떤 표준이라든지 합의라든지 약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업계에 맡겨두는 것도 방법인데 결국은 그런 분란이 생기고요. 그다음 표준이 정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LG와 공동 개발한 거는 삼성에 팔 수 없다. 삼성과 공동 개발한 건 LG에 팔 수 없다. 그런데 반대로 중국에는 팔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논리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깨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 뭐하냐면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LG의 협력업체였던 기업과 삼성의 협력업체였던 기업이 중국에서 출혈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어부지리로 일본 업체가 수주를 받아갑니다. 이런 상황들이 존재한다는 거였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방치해서도 안 되고요. 이거를 좀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죄송합니다. 이 기초 소재 육성은 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원래 빨리빨리 문화가 있다 보니까 오래 못 기다려주는 그런 성향이 좀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재료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기술을 축적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적인 여유를 잘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장기간 프로젝트, 예를 들면 2, 3년이 아니고 한 10년 동안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데 중국의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볼 거냐, 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낙원으로 볼 거냐. 저 사람들은 디스플레이를 기간 산업으로 봅니다. 절대 산업,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경제적인 형태로 이걸 보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이걸 기간 산업으로 보는 이유는, 대표적인 이유는 부동산과 취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도 이슈가 됐지만 중국의 대졸자가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특히 지방대 쪽으로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사람들 흡수해줘야 되는 적절한 산업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첨단 산업 쪽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 그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지급하면 이 사람들이 구매력이 생기기 때문에 부동산을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방정부의 재원 중에 상당 부분인 부동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사고방식으로 이 중국에 있는 디스플레이 산업을 쳐다보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 숨겨져 있고, 이건 저보다 더 중국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에 전문가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어떻게 전략을 수립해야 될지를 좀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본이 우리한테 얘기했던 가마우지론, 이건 저희가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격차를 계속 유지하게 가서 쫓아오게 만드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1.5년에서 2년을 계속 앞서갈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이 계속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면 그걸 쫓아오기 위해서 누군가는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것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합리적인 전략적으로 우수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얘기,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새로운 완전히 이제 전혀 다른 얘기인데, 이거는 계속 퍼스트 무버 전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지금 소니가 하고 있는 것도 이거를 정확히 판단을 그쪽 내부 사정을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제 벤치마킹 자료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것도 과도기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표준화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장비, 기술, 그리고 광학계 등등을 갖춰간다면 이것도 역시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마지막 연구개발 관련된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화학, 이게 너무 어려우면, 광학 너무 어려우면 사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사는 것. 그래서 삼성이 두 번의 이쪽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큰 투자를 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M&A 관점입니다. 하나는 노발레드였고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미지는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파급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화이트 올레드로 생산하고 있던 모든 업체들이 RGB로 전환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게 물론 삼성의 이미지인 방법인지 아니면 AP에서 하고 계신 방법인지 어떤 방법일지는 모릅니다만 RGB로 가야 된다는 방향성은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그 부분만 하더라도 산업계에 준 충격은 굉장히 큽니다.
예,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서머리한 건데요.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해서 퍼스트 무버 전략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봐야 되는데, 제2 LCD 만들면 안 된다. 그 얘기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교훈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자만하면 역사의 변화, 기술의 변화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그럼 도태됩니다. 그래서 OLED 저희가 여기서 기술적으로 우리가 1등했으니까 라는 자만은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산업은 사양 산업이 아닙니다. 전환기를 맡고 있는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 기관 산업이고 전략 산업. 그 다음에 소부장의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거는 개인 기업이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일사불란한 체계적인 전략화가 이제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디스플레이 산업 구조와 그 시장 변화 전망에 대해서 워낙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또 다양한 관점에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고민해야 될 많은 이슈와 제안들도 주셨는데요. 특히 그 새로운 시장에 맞는 기술 정책의 준비가 필요하고 또 그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좀 많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해 주실 전문가 4분 모셨습니다. 각 패널 분들께서는 한 7분 정도씩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APS의 김치우 부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무철 교수님이 뭐 사실은 삼성뿐만 아니라 뭐 LG 그 외에도 뭐 국제적으로 많은 근무를 하셨고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오늘과 같은 굉장히 우수한 정책적인 내용, 뭐 기술적인 내용들이 도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된 내용은 아주 굉장히 핵심적으로 잘 정리가 된 것 같고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러한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데 향후 어떤 식으로 이 디스플레이 산업을 더욱 키워갈 것이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위기거든요. 그동안 세계 1위를 했던 LCD 산업이 뭐 이제 중국으로 다 넘어간 거죠. 거의 넘어가고 어떻게 출구 전략을 쓸 것이냐 뭐 이게 가장 큰 LCD 쪽은 고민인 거고. 근데 완전히 발을 빼면은 진짜 이 중국의 LCD 산업을 목매어 가지고서 굉장한 위기가 올 수도 있을 것도 같고. 그래서 이 LCD에 대한 출구 전략 그리고 그러면은 OLED는 아직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더 강화를 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게 관건인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은 이 세트 메이커, 이 셋업 최종 이 커스터머의 상품을 공급하는 이 업체들에 대한 역량을 잘 패널 업체들이 동참을 해가지고 가야 되는 게 핵심인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는 좀 취약한 점이 사실 이 OLED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도 이 애플에 의해서 사실은 이 산업이 키워진 거죠.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애플의 어떤 그 팹 쪽의 투자 펀드를 미리 받아가지고 팹을 짓고 6세대 팹을 짓고 이 비즈니스를 해나가는 뭐 그러한 상황이 아직도 이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 부분이 이 AR, VR 쪽까지도 계속 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데 문제는 이 차세대의 디스플레이라는 AR, VR 쪽은
이 삼성이나 LG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질 못하고 뭐 우선적으로는 소니 패널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물론 삼성과 LG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많이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격적인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그 마이크로 올레드향 기술에 대해서는 이 올레드 온 실리콘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LED까지도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근데 사실은 이것도 A사 쪽의 어떤 그 푸시에 의해서 뭐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그 세트 메이커, 이 세계의 탑 레벨의 이 세트 메이커들과 이 미래의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어떠한 디스플레이가 가장 효율적으로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장비, 소재, 뭐 패널 기술 이런 전반적인 관점에서의 미래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1차적으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발표하신 교수님의 의견하고 거의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이제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에 대해서 뭐 국가적으로 좀 전략이 좀 대응 전략이 좀 뭐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네, 성균관대학교 송장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송장근입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사전 질의가 이제 몇 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하고 관련된 게 이제 디스플레이 분야의 우수 인력 확보 전략이 뭐가 있겠느냐라는 내용들이 여기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이제 생태계 디스플레이 산업 분야의 생태계 구축이 굉장히 중요한데 산업계, 학계, 정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겠느냐 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요거 뭐 포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오늘 이제 문 교수님 강연 굉장히 감명 깊게 잘 들었고, 또 한편 디스플레이 분야에 이제 있는 사람으로서 가슴 아픈 부분도 많고,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처음 이제 디스플레이 분야 왔을 때만 해도 뭐 그때도 여전히 어렵고 위기고 했지만, 그때는 뭐 나만 어렵냐, 뭐 다 어렵고 내가 조금 더 버티면 잘할 수 있다라는 뭐 사실은 희망이 있었지만, 이제 작년 말에 이제 그 디스플레이 학회에서 주관하던 이제 송년회 때 LGD 정호영 대표님께서 오셔서 인사 말씀하시면서 과거에 이제 여러 번 위기가 있었지만 지금 겪는 위기는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상황이 어려운 게 사실이고 이렇게 답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생태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과거에는 뭐 이렇게 좀 가까이에 있는 그러니까 산업체 분야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LGD도 그렇고 SDC도 그렇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굉장히 깊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 패널 업체하고 세트 업체, 그 다음에 이런 소부장 중소기업 포함해서 그 여러 업체들 간에 협력만 있었던 게 아니고 굉장히 거기서도 불공정한 경쟁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회사가 잘하면 버틸 수 있었고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면, 지금 위기는 그렇게 쉽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 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정말 그 국내에 있는 여러 그 생태계 전체가 같이 협력해야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과거에는 이제 산업체 뭐 각 기업들이 알아서 모든 걸 준비하고 이끌었다면, 지금은 더 이제 국가기관에서의 정책 조율이나
뭐 또 기업들이 간의 조율을 좀 이렇게 중간에서 조율을 준다든지 이런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장점들이 그 기업들 간에 조율이 안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비효율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당장 닥친 문제가 저희가 두 개의 패널 기업들이 LCD 분야에 거의 뭐 완전히 거의 접근하는 이런 상황에서 대형 디스플레이 시장은 저희가 사실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대형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LCD가 유지가 될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미 그 중국에서는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LCD 시장 자체가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저희가 바라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대형 디스플레이에서 OLED가 아주 그 프리미엄 그 제품군을 잘 형성해서 그쪽에서 국내 기업들이 상당한 시장을 차지하기를 바라는 게 저희의 역할인데, 저희의 이제 기대인데, 사실은 셋업체들은 또 생각하는 게 다를 수가 있고,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조율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저도 이제 회사에서 있다가 이제 학교 와서 우연찮게 이제 창업을 하나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LCD는 아니지만 차세대 통신용 뭐 작은 액정을 이용한 소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5G, 6G용 소자 하여튼 필터를 만드는데 그 만드는 과정은 LCD하고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어쨌든 운영을 해야 되니까 소재나 여러 이런 것들을 수급을 해야 되는데, 국내에서 이런 LCD 관련된 재료 수급하는 게 점점점 그런 게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협력을 하면서 아까 이제 게이밍 모니터가 말하자면 되게 돈이 되는 최근에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기술 중에 하나가 아이 트래킹을 하면서 이게 3D가 됐다가 2D가 됐다가 하는 이런 이제 3D 기능이 들어간 이렇게 모니터, 게이밍 모니터가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여러 회사에서 찾고 있는, 아직은 이제 시장이 열리지 않았지만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분야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그걸 만들려고 하면 그 필터가 이제 사실은 액정을 이용해서 만들거든요. 근데 국내에서 이거를 과거에는 우리가 LCD 1등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걸 만들어서 연구하고 제작하고 할 수 있는 기반이 없고,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디스플레이 생태계인데, 아까 보셨지만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이라는 게 전후방 산업이 굉장히 넓어서 패널 업체만 잘해야지 되는 게 아니고, 그게 합당한 이제 소부장을 공급해 줘야 되고, 또 이게 만들어졌을 때 이걸 가지고 아주 프리미엄급의 뭔가 돈 되는 제품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셋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그동안 1위를 하던 대형 LCD 시장이 어쩔 수 없이 접게 되면서 이렇게 잃어버리는 생태계들, 이렇게 손상된 생태계가 보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은 결국은 국내 디스플레이 관련 R&D 역량의 파급력이 상당히 있고요. 실제로 이제 기업을 운영해 보니까 좀 많이 느끼게 되고, 아까 이제 문국철 교수님 결론이 우리가 이제 기술적 리더를 최소한 2년 기술적 격차를 두고 우리가 리딩하자였는데, 그게 되려면 우리가 기술 역량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 기술 역량이라는 게 사실은 한 축이 훌륭한 디스플레이 생태계고, 그게 이제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디스플레이 산업을 계속 튼튼하게 유지가 되고, 그 관련된 기업과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 이거가 이제 틀림없기 때문에 저도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을 국가 이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한 개인의 어떤 각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기간 산업으로서의 어떤 국가에서 바라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짧게 이제 아까 R&D 인력 관련해서 말씀을 못 드려서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생태계가 튼튼하면 요즘에 젊은이들은 어느 쪽이 유망한지를 굉장히 스스로 잘 찾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LGD에서 몇 개 대학에 그 채용 계약형 디스플레이 융합학과라는 것을 대학원 학부에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예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각 분야의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이나 정부에서 주도하는 어떤 그 특수 목적의 디스플레이 분야의 학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분야라고 좋은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사전 질의 내용 먼저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인력 양성 관련해서, 육성 관련해서. 또 무엇보다도 그 생태계 전반에 대한 유지와 그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협력 부분도 말씀 주신 것 같고요. 특히 그 기업 주도에서 지금 기업 간 조율이라거나 국가 간 정책 조율 필요하다는 말씀이 좀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재료연구원 문희성 센터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먼저 그 오늘 발제해 주신 문국철 교수님 강의 너무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예, 슬라이드에서도 보면서 저도 잠깐 다시 옛날 기억이 났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첫 직장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회사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창립기념일날 너무 성과가 좋다고 전 직원한테 브라운관 TV 29인치를 다 나눠주는 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29인치 TV를 가지고 제가 이제 신혼 살림을 마련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근데 어느덧 사실 큰 폼팩터의 변화를 저도 같이 공감하면서 느껴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뚱뚱한 브라운관 TV에서 어느 순간 우리 이제 사라지고 이제 LCD, LED 그래서 이제 OLED까지 왔는데요. 그렇게 폼팩터가 변화한 것이 굉장한 기술 혁신이기도 한데 사실 제가 이제 또 이제 경제연구원이나 다른 쪽에 있어서 이제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고객에 주는 소구점이 굉장히 이제 눈높이가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 폼팩터 변화에 있어서 이 기술 개발자 관점에서는 계속 그 역치 이상의 그 밸류를 줘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이 디스플레이 산업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TV, IT 중심에서는 이제 굉장히 마지노한 성장 산업에 온 거 아닌가라는 좀 그런 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그 이제 과거 일본에서 한국으로 헤게모니가 넘어왔듯이 한국에서 이제 중국으로 헤게모니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아까 가마우지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한국이 가마우지론을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갭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우리가 지금 10세대 패널에서 대량으로 양산되는 그런 매출 중심보다는 질적 성장을 좀 강조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TV나 IT 중심의 그런 디스플레이 시장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인포테인먼트나 아니면 디지털 클러스터 같은 차량용 쪽 아니면 창호 쪽 아니면 이제 지금 이미 그 비전 프로를 비롯한 XR, VR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그 카테고리를 우리가 애플의 B2B로서 비즈니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그 카테고리를 좀 창출하는 그런 강소국이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좀 저희가 중국이라는 그 양적 경쟁에선 저희가 이제 살아남기 굉장히 좀 마지노랄 상황이 되지 않을까 보여졌고요. 그런 거를 그러면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를 고민해 봤을 때 결국은 저희 국가는 지금 이미 QLED나 OLED를 잘 하고 있습니다만 그간 쌓아놓은 디스플레이에 대한 역량을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는 소부장에 다시 한번 집중해 볼 수밖에 없지 않나 보여지고요. 소부장이라고 해서 일본이 어쨌든 저희한테 또 다른 한 번의 시그널을 줬습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지금 소부장에 대한 흔히 소위 말해 약발이라고 하죠. 그것도 이제 빠지고 있는데 또 다시 5년, 10년 뒤에 또 다시 닥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본이 지금 디스플레이 생산은 거의 안 하고
비중은 굉장히 적지만 여전히 소재나 부품 장비에선 여전히 일본은 강국이고요. 최근에 언론 보도에 그런 게 있었죠. 저희가 그 반도체를 통해서 EV 장비로 해서 ASM이라는 회사를 이제 너무나 잘 알게 됐는데요. 디스플레이도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이제 뭐 아까 교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만 캐논 도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뭐 최근에 언론 보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삼성에서 8세대 장비 올레드 장비를 깔려고 했더니 장비 한 대당 1조 5천억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ASML 장비에 버금가지 않게 굉장히 고가의 장비입니다. 그러면 소부장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모든 소재 부품 장비를 다 장비까지 우리가 내재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뭐 제가 이제 나노 관련돼서 또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그런 나노 장비들이 모두 우리나라 이 한국 땅에서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그 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 역량을 갖추는 게 중요한데요. 그 역량을 갖추고 안 갖추고의 문제는 사실 이 민간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상대 장비사 소재사와의 가격 협상력을 갖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우리가 삼성이나 LG가 지금 뭐 밸류체인 상의 다양한 기업들을 끌고 가는 이유조차도 그런 가격 협상력을 유지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뭐 산학연 관점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업은 앞서서 이렇게 1등 기업으로서 시장을 리딩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지만 나가고 있는데 정부에 속한 뭐 정부의 예산을 많이 받는 뭐 정부 출연 연구소 학교에서는 어떤 부분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이 되는데요. 이미 최근에 뭐 이런 상황 때문에 정부에서 뭐 미래 디스플레이 전략이나 이런 걸 발표하고 또 디스플레이에 대한 소재 난제를 극복하겠다고 해서 한 12개 이상의 미래 소재 연구단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단에 이제 일정 금액 이상의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좀 더 금액에 대한 그 절대액과 그다음에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문구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재가 굉장히 장기간의 그 뭐 노력이 필요한 그런 분야다 보니까 연속성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하고요. 그럼 어떤 소재를 연구할 것이냐에 대한 또 고민이 되는데요. 결국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기업이 필요한 소재도 분명히 중요하긴 한데 기업이 필요한 소재는 어떻게 보면 기업의 내부에 지금 이미 현금 유보금도 많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소재는 뭐 아웃소싱을 하든 자체 연구소에 박사급 수십 명 연구원을 들여서 뭐 수백억을 투자해서 소재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분명 우리가 그 학교나 정부 출연해서 연구자를 뭐 육성하고 배출해서 그 기업에 보내면서 그 기업들이 소재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정부 관점에서는 좀 더 도전적인 한계 도전하는 그런 연구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연구 보고서에서 사실 요구하는 거는 그럼 경쟁사 현황이 어떻습니까? 이거의 수요 시장이 지금 존재합니까? 그럼 수요 시장이 불명확하고 경쟁 기업이 없고 선도국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조차의 프레임을 깨야 될 시점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뭐 일견에 재미난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나노기술정책센터이기 때문에 나노 소재에 관련된 기술 수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키스텝에서 기술 수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세계에서 QLED 양자점이라고 하는 나노 소재를 이용해서 QLED TV를 만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개발했고 한솔케미칼에서 생산하고 있는데요. 그 QD에 대해서 기술력을 우리나라 기술 수준을 평가를 한번 뭐 2, 3년 전에 해봤는데 여전히 미국보다 여리고 뭐 3, 4위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개발해서 TV까지 양산한 전 세계 유일한 기업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기술 수준이 여전히 선도국 대비 여리로 나올까라는 부분. 어떻게 보면은 연구자 입장에서 연구 보고서를 쓴 에 있어서 내가 개발할 것이 선도국보다 항상 여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닐까 그런 관성이 존재하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말씀이 좀 제가 길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런 한계 도전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정부 출연 연구소나 학교에서 그런 한계 도전에 대한 걸 하기 위해서 기업의 수요를 좀 더 반영을 하는데 뭐 대회비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많이 오픈을 하지 않나 하면 최근 들어서 뭐 지금 기업에서 많은 이제
고령의 이제 연구자분들이 많이 퇴직을 하시게 되는데 뭐 중국이나 다른 기업, 다른 국가에 좋은 일 시켜주기보다는 이런 정출연이나 학교에 많은 그런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 기존에 있는 정부 출연 연구자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면 그런 새로운 도전 아이템들도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센서님 감사합니다. 대학 출연연에서 도전 한계 연구가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신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지금 뭐 과제 신청하는 단계에서 많이 부족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디스플레이 그 신영역에서 경쟁 우위를 또 많이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협회 백이선 전문위원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스플레이 산업협회 백이선입니다. 앞에서 그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이제 그 디스플레이가 그 작년 말에 국가 전략 기술로 신규로 지정이 됐습니다. 사실 반도체하고 2차 전지는 이미 지정이 됐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국가 이제 전략 기술로 지정이 돼서 지금 상당히 그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제 보통 반도체라고 하면 이제 산업의 쌀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디스플레이는 산업의 눈입니다. 사람의 오감 중에서 눈이 없으면 제일 고통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장님이지만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눈이 주는 즐거움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늦었지만 국가 첨단 기술로 지정이 돼서 그 디스플레이 산업이 육성이 될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그 국가 전략 기술은 이제 투자세 공제라든지 인력 양성, 그다음에 R&D 지금도 뭐 무기발광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지원을 해주니까 그 많은 혜택을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업들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제 우리 문 교수님이 이제 중국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그 BOE를 한번 제가 딱 예를 들어서 지금 BOE가 대형 LCD 분야는 세계 1위입니다. 매출로 와서 그 수량으로 따지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식적인 통계에는 30몇 %인가? BOE가 32.1% LCD 세계 랭킹 1위입니다. BOE가 공장을 어떻게 갖고 있냐면 다 맞는지 모르겠는데 북경, 베이징, 허페이, 월도스, 후저우, 칭도, 청도, 칭다오, 우한, 충칭, 매냥, 그다음에 마이크로 LED 같은 경우 쿤밍까지 해가지고 생소하신 지역도 많겠지만 중국 전역이 전부 투자 대상이에요. 보통 이제 물류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산업 단지별로 묶잖아요. 같이 있어야 물류도 편하고 효율도 되고 인력도 효율을 쓰는데 온 지역에 다 공장을 갖다 하나씩 다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방정부가 보조금을 주니까 그 지방정부 보조금을 따라서 그렇게 진 겁니다. 요새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초창기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 한 80%, 90%까지 보조금을 줬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IT 디스플레이에 이제 삼성이 8.6세대인가요? 이번에 신규 투자를 했죠. 4조 원 투자를 했는데 4조 원에 80%면 얼마입니까? 3.2조를 정부가 준 거예요, 그냥.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력을 채용하면 고맙다고 또 지방정부가 돈을 줘요. 그 다음에 수출하면 중앙정부가 수고했다 그래서 수출 보조금 줘요. 뭐 줘서 돈이 하나도 안 들어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놓으니까 온 동네에 돈 주겠다는 지방정부 있는데 다 세운 거예요, 공장을. 처음에 저는 생각했을 때, 이거 완전 실패다. 이렇게 돼서는 실패할 거다 생각했는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무한 리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중국이라는 데는 좀 다른 거죠. 다른 전 세계 나라하고는 다르게 봐야 되는 건데, 그렇게 이제 그 중국이 뻗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소부장 기업,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들이 지금도 우리 좀 하게 해달라. 왜냐하면 패널을 유치하면은 소부장 기업들이 와요. 소부장 기업들이 오면 이제 인력 채용이 늘어나, 세수가 늘어나. 모두가 다 좋기 때문에 서로 뭐 유치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음성인가요 여기도? 음성분은 얼마나 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꼭 디스플레이만 안 해도 돼요. 굉장히 많잖아요. 산업 많으니까 이제 좀 더 많은 투자 금액을 그 기업들이나 이런 데 생태계에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중국을 벤치마킹해서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면 우리나라도 기업들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전 질의 내용을 보니까 소부장 자립화를 통한 뭐 공급망 구축이라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좀 다른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비 국산화율은 AP 우리 김치호 부회장님도 계시지만 장비 국산화율은 한 65% 됩니다.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삼성 디스플레이가 처음에 기치돼서 국산화를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국산화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계적인 기업들도 많고 반도체는 참고로 한 30% 정도 됩니다. 반도체는 이런 이제 전공정은 거의 없죠. 전공정은 거의 없고 후공정만 있는데 디스플레이는 전공정 장비의 AP를 위치해서 전공정 장비 업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건 좀 제 개인적인 제안인데 일본 기업들이 굉장히 탄탄한 게 일본 기업들이 유명한 장비에 들어가는 부분품 회사들이 많아요. 장인 정신으로 똘똘 뭉쳐서 몇백 년 동안 가업을 잇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서 저변이 굉장히 탄탄하다. 뿌리 산업이라는 거하고 좀 다른 개념인데 장비에 들어가는 이런 이제 핵심 부분품을 잘 만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저희도 장비 회사도 육성을 하지만 장비 회사와 부분품 회사와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R&D 과제라든지 뭐 이런 좀 부분품 업체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서 육성을 하면 우리나라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례로 이제 2년 전에 그 자동차 부품 반도체 쇼티지가 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쇼티지가 났어요. 이 PLC를 미쓰비시라는 일본 기업이 거의 독점을 하는데 PLC를 공급을 제때 안 하는 거예요. 공급 못 하는 거지,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이제 또 부품들을 받아서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고 세계적인 장비 회사인데 거기에 이제 A라는 부품이 들어가는데 뭐 10만 개가 들어간대요. 근데 생산할 수 있는 거는 부품품 업체가 예를 들어서 15만 개야. 그럼 5만 개 남잖아요. 10만 개를 어플라이드에 다 주고, 왜냐면 최대 고객이니까 다 주고 AP는 5만 개 중에서 이제 AP 말고도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쪼개가지고 여기는 1만 개가 필요한데 너는 5천 개, 뭐 3천 개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실제 필요한 장비 업체들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굉장히 쇼티지가 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품 산업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들 못 쓰고 계시는 이제 굉장히 하류 산업이긴 하지만 또 일본은 또 나름대로 탄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쪽에 대한 것도 좀 강화시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이 많아서 굉장히 죄송하긴 한데 아까 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LCD가 65%요. 올레드가 35%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레드 비중을 빨리 올려야 돼요. LCD는 빨리 줄이고. BOE가 아까 얘기했듯이 삼성전자 VD사포 가서 갑질을 했죠. 가격이 높았을 때. 화들짝처럼 놀란 거죠, 사실. 삼성전자도 이럴 줄 몰랐다는 거죠. LCD 가격이 막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냥 뭐 안 준다는 거죠. 안 주면 생산을 못 하잖아요. 전 세계 TV 마켓시어 1등이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똑같은 거지. 미쓰비시나 뭐 이런 거하고 다 똑같은 거죠. 안 주면 생산을 못하는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빨리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레드로 전환이 더 빨라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허페이를 가면 철도 기지에 거기 가요. 그래서 동서남북, 동베이, 시베이, 남베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철도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실크로드로 해가지고 전 세계를 간다는 개념인데 그 철도 회사하고 BOE하고 CSOT하고 이렇게 합작을 해서 서로 자동차용, 철도용 디스플레이를 생산해서 납품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LG 디스플레이가 베이징 지하철에 투명 디스플레이로 납품했다고 선전을 많이 하지만 실제 그것도 언제 어떻게 시장에 뺏길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장을 안 뺏기려면 우리나라 기술을 갖고 있는 올레드 분야로 빨리 전환을 좀 더 빨리 해서 올레드의 대국이 되고 중국은 BOE가 IT 디스플레이를 다음 달에 결정한대요. 투자를 해요. 계속 늦추고 있어요. 삼성은 이미 시작을 했는데 왜 그러냐. 대마불사 LCD 공장이 너무 많어. 이거 다 버려?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망설일 때 우리나라가 빨리 앞에 나서가지고 올레드를 투자를 하면 좀 낫지 않을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무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올레드 기술에 좀 집중하자 말씀 주셨던 것 같고요. 또 중국의 전방위적인 그 중앙과 지방 정부의 지원을 많이 네, 저희들도 역시 부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장비 업체뿐만 아니라 부품 업체도 함께 갈 수 있는 정부의 그 지원 구조를 좀 멱살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시면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혹시 네네 말씀. 이제 지금 상황이 그 예상치, 그러니까 문국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외적인 환경 변화가 너무 급박하고 그다음에 대외적인 압력이 너무 큰 것 같아서 대기업도 굉장히 힘들겠지만 우리나라 산업 특성상 수직 계열화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대기업은 그런대로 나름대로 전략을 참 짜기가 어려운 와중에 어쨌든 살아남으려고 짜겠지만 이 중소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은 아예 시장 자체를 이제 설비를 중국에다 지어야 되고 미국에다 지어야 되고 이런데 중소중견기업은 그걸 따라가서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럴 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이렇게 시장 변화가 급변할 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제 대응을 해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네네. 듣겠습니다. 네네, 저 문국철 교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협회 내지는 저기 뭐야 김치 부회장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경험치고 제가 이거 발제를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그리고 저도 이제 조그만 기업의 기술 고문도 겸직을 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출이 없는 경우입니다. 수주 절벽 상황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AP도 신공장이 없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을 대처하지 못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수주가 계속 있었으면 런닝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주 절벽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주 재밌는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상황이 뭐냐면 국내 기업 중에 상당수가 중국에 상당한 미수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흑자 도산이 우려되는 기업조차 존재합니다. 사실 그 미수금이라도 제대로 수급이 됐다고 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수주 절벽 상황에서 지속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외교력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중국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 미수금은 언젠가 받아야 되죠.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수금을 담보로 해서 그러니까 그 흔히 얘기하는 이제 배드뱅크는 아니더라도 그걸 가지고 채권 형태로 해서 일단 운용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제일 앞서서 해줬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5년 후에 시드 기술이 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발제하는 과제에 대해서 오픈마인드로 좀 받아줬으면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들은 지금 뭐 LG 디스플레이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은 뭐 예를 들어 회사채 발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증자라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상장사가 아닌 경우도 상당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금을 조달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업체가 만약에 도산하게 된다, 두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산업적으로 보면은 고용에 대한 부분도 존재하고요. 두 번째는 우수한 원천 기술을 가진 업체가 실제로 중국에 매각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그냥 무조건 돈을 빌려주자, 돈 지원해야 된다. 이거보다는 일단 첫 번째 그 업체가 갖고 있는 지금 미수 채권들이 있는데 미수 채권들에 대해서 일단 정책적 할인 채권 형태로 해서 좀 미리 사전으로 할인해주는 방법도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장기 개발 과제를 중소기 우선하는 장기 개발 과제를 발제를 해서 그쪽에 R&D 자금을 지원해주면서 약간 숨통을 틔워주는 게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또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네네네. 예, 키스텝의 황지호입니다. 오늘 발제 자료 보니까 이 뒤에 중국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이해 자료가 더 붙어 있는데요. 앞에 물론
발제하시면서 발제와 토론하시면서 중국의 여러 가지 좀 재밌는 어떤 그 사례에 대해서 들려주셨지만 뒤에 있는 자료 중에 조금 더 소개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뒤에 자료가 너무 많은데 일단 크게 보면 저는 이 개별 산업에 대해서 영장 분석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평균적인 수준이 몇 년이고 우리하고 격차가 몇 년이고 하는 이 자료를 조금 한번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건 뭐 제가 여기 설명드릴 건 아니고 그 내용이 이 왜 중요하고 어떤 근거로 만들었냐인데,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뭐 어느 업체가 주관하셔도 되는데 조금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아까 나노기술원 문희성센터장님 하셨던 것처럼 연도별로 백서 형태로 발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 어떤 주요 기술들이 중국과의 격차 혹은 중국 외의 다른 기업들과의 어느 정도 격차가 존재하는지를 보고 따라붙은 쪽은 당연히 더 가속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모자란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유가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나가서 팔아라라고 유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우리가 바라볼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장에 있는 것처럼 중국 시장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이해가 뭐냐면 버짓에 잡히지 않는 시장의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가 어떻게 경제적으로 버티는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좀 봐주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질문이 하나 와 있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패널분이나 발표자분께서도 다 답변이 가능하시리라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최근인가요? 이매진을 입수했는데 독자적인 다이렉트 패터링 기술을 확보로 관련 사업의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요? 라는 부분입니다. 약간 전문성이 필요한데 부회장님 혹시 가능하시겠습니까? 네네. 뭐 저희 APS도 지금 뭐 AR, VR 좀 관심이 있고요. 삼성은 뭐 작년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AR, VR 쪽 패널 개발을 착수를 했고, 그리고 뭐 이 그동안 그 기술 개발 속도가 늦었기 때문에, 참여가 늦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RGB 기술 자체에 대한 원천 기술 확보 이거보다는 그동안 이매진이라는 회사가 이 AR, VR 쪽 디스플레이 관점에서 개발해온 그런 전반적인 노하우가 더 필요했을 거라고도 생각이 들고, 이매진은 뭐 저도 몇 번 가봤지만 이 웨이퍼상의 패널 설계에서부터 뭐 증착 기술, 그 다음에 구동 회로 기술, 전반적인 기술을 다 갖고 파이널 프로덕트까지도 뭐 샘플 수준이지만 공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전반적인 기술 개발 관점에서의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앞에서 아까 문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 독자적으로 혼자 뭐 기술 개발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기술은 필요하면 빨리 사가지고 머지를 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고, 하여튼 시간 R&D는 늦게 시작은 했지만 그걸 캐치업할 수 있는 이런 역량들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들고, 이 RGB 기술은 사실은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하기 전에 APS 그룹에서 먼저 사실은 정부 과제를 활용을 해서 그동안 뭐 한 2, 3년간 계속 기술 개발도 해왔고요. 근데 뭐 삼성이 참여하니까 어떻게 보면 더 좋죠. 이 저변이 확대가 되고 많은 기술 참여의 찬스도 늘어날 것 같고, 삼성이 참여함으로 해서 뭐 전 세계 다른 업체들도 다 관심을 갖고, 그래서 그러한 그 신기술에 대한 미리 한번 연구 개발을 해보는 거, 이런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쪽
많은 개발하시던 분들 대학에도 많이 가 계시고 우리 송 교수님도 계시고 또 출연연에도 많이 가 있고 하는 그런 그동안에 한국의 이 디스플레이 관련된 저변을 굉장히 이제 확대가 됐는데 이걸 잘 활용을 해서 이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에 접목하면은 굉장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국이 갖고 있다. 키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잘 끌어갈 것이냐 그리고 이 삼성, LG 두 개 패널 업체뿐만 아니라 하여튼 중소 중견 업체들도 나름대로의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여건 조성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사전 질의 내용들에 대해서 좀 답변을 저희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또 이미 토론 과정에서 답변을 많이 주신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희성 센터장님이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디스플레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발광 소자나 제조 영역에서의 부품 개발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예. 굉장히 넓으면서도 어려운 질문인데요. 뭐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특히 프리미엄 디스플레이 기술은 이제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와중에 지금 최근에 뭐 약간 뭐 앞서서 뭐 다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애플의 비전 프로가 이제 500만 원짜리가 출시가 됐는데 최근에 이제 증권사에서 그걸 브렉다운 코스트 분석을 해보니까 한 제조원가 1,500불 중에 소니에서 만든 올레도스라는 그 칩 1인치 좀 내외 되는 칩 2개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700불 제조원가의 한 40%가 그 올레도스라는 디스플레이니까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죠. 그게 이제 700불이고 이제 외관에 이제 LG 디스플레이에 또 디스플레이 들어가는데 그거 한 30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렌드의 방향이 하나가 이제 XR, VR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게 이제 결국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인 것이고요. 그거를 이제 소니가 먼저 애플에 공급은 했습니다만 앞서 뭐 이매진 얘기도 했고 뭐 저희 LG나 삼성에서도 뭐 RGB 방식이든 다양한 걸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곧 뭐 소니에서 LG로 대체될 거다라는 뭐 기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와 같이 뭐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뭐 지금 소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삼성, LG도 이해 못지 않다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발광 소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사실 이제 그런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그 픽셀 사이즈가 이제 마이크로 단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이제 더 내려가면 사실 이제 서브 마이크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나노 LED 수준으로 픽셀 수준이 내려갈 것이라고 이제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야 우리가 그 가시거리 내에서의 그 해상도를 충분히 우리가 구현할 수 있고 특히 임장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러니까 그 장소에 실제로 있었다라는 단어를 뭐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임장감이라는 걸 좀 더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나노 LED 수준으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그 발광 소자가 최근에는 뭐 다른 형태, 방막 형태가 아니라 뭐 퀀텀 나노 라드라고 하는데 짧은 형태의 어떤 그 일종의 짧은 나노 와이어 같은 개념이죠. 그런 형태로 해서 발광 소자도 좀 다양한 형태의 구조체를 가지고 개발을 해서 디스플레이에 우리가 고객이 원하는 고해상도에 좀 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그 사전 질의 내용 답변하면서 마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엔 이제 문국철 교수님께서 답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애플사의 비전 프로 기술과 비교할 때 한국은 어느 정도 AR, VR, MR 기술 수준을 갖고 있는가라는 부분 하나하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그 정리 차원에서 말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중 경쟁이 지속될 경우 한국의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네. 기술적인 부분과 이 산업적인 부분을 동시에 질문을 받아서 이게 먼저 그래도 저도 이제 공대 교수다 보니까 기술적인 걸 먼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나와 있는 초기 올레도스라고 하는 초기 기술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과도기적인 기술에 가깝습니다.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 거를 인티그레이션을 잘했다라는 측면이고요. 이 인티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소니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유는 이가 필요한 거는 일단 웨이퍼 기반의 백플레인이 필요하고요. 그 위에 OLED들이 얹을 수 있는 기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광학 렌즈가 포함된 이제 완제품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니는 반도체 팹도 갖고 있고 OLED 팹도 바로 인티그레이션이 돼 있고 그리고 세계적인 렌즈 회사를 본인들이 직접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회사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설계 또한 가능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생각하지만 이 모든 거를 가지고 있는 지구상에 또 하나의 기업이 존재합니다. 삼성이죠.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특히 백플레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앞으로 향후 굉장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지만 OLED 소자 입장에서 보면 소니는 리딩 컴퍼니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형 가능한 형태, 화이트 올레드에다 칼라 피터를 얹은 형태로 일단 초기 제품을 내었는데 삼성이 하려고 하는 그리고 지금 AP에서 하시려고 하는 RGB 기술은 이거보다 혁신된 진화된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백플레인도 아까 말씀드린 구형 팹에서 지금 뭐 시모스 이미지 센서 열심히 만들던 팹 개조해서 만든 그 팹에서 쓸 거냐 아니면 진짜 전용 팹을 구성해서 할 거냐라는 측면으로 보면은 삼성 혹은 국내 기업 뭐 삼성뿐만이 아니고 뭐 SK 하이닉스가 됐던 뭐 키파운드리가 됐던 어떤 기업이든 국내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협은 저희 나라를 더 위협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이거는 다 이런 측면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냐면 순항 미사일 같은 게 아닐까라고 느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공으로 날아가다가 목표물에 근접했을 때 보이는 형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죠. 근데 저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중국은 파트너가 되기는 어려운 구조고 시장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미국은 파트너가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큰 고객사도 있고요. 원천 기술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미중 패권이 아니라 기술의 패러다임, 그러니까 스트림상으로 보면 당연하겠지만 상류에서 중류, 하류로 흘러간다는 이 스트림상으로 보면 미국은 상류에 존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이미진 인수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애플과의 협력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많은 벤처나 스타트업 기업들로부터 기술을 소싱해서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이 있으니까 미국과의 협력은 주로 기술 협력이 될 것 같고요. 중국의 관계는 철저하게 그 기술 협력 뭐 이런 협력 관계보다는 시장으로서 보고 그 이상과 이하의 관계가 아니라 철저하게 시장의 논리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협력은 필요하고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당연히 협력을 해야 되는데 협력과 그 다음에 이 비즈니스 경제에서의 주체 간의 이 정의는 분명히 다르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발표해주신 문국철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토론해주신 김치우 부회장님, 송장근 교수님, 또 문희성 센터장님, 백이선 전문위원님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포럼 준비해주신 그 관계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국가전략기술 중에 하나인 디스플레이 분야에 대해서 로드맵을 곧 발표를 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7월 초 중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관련된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아까 사실은 사전 질문에 하나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대규모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부분인데 전략기술 세부 분야를 보면 이제 디스플레이 분야는 무기 발광 분야, 그리고 프리폼, 그리고 소부장 쪽 관련된 부분이고요. 물론 전체 디스플레이 분야는 더 큰 규모이겠지만 23년도 R&D 예산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760억 정도 규모가 되고 대부분이 소부장 영역입니다. 680억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곧 이제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쪽에 반영이 되어서 정부 차원에서도 국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그 예산의 증액과 함께 투자가 계속 활발히 이루어질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그 정부의 그 투자 확대가 민간으로 다 이어져서
좋은 하여튼 저희 쪽에 기존에 선점했던 그런 기술 우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번 수요 포럼은 7월 12일 있을 예정이고요. 민간 겸용 기술과 혁신 도전 R&D 촉진 전략이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역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그럼 키스텝 수요 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